지수입니다. 청파동 살롱 이후 몇 년 만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숙녀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기다려주신 분들 그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반가워요. 오늘 숙녀서점 그 첫 시작을 디르켐의 자살론을 순주씨와 함께 읽어보기로 할게요. 순주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스럽게도 숙녀서점의 첫 번째 게스트로 무려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이순주라고 합니다. 저는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자살을 예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우리 오늘 방송하면서 차차 소개를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순주 씨를 이런 자살 연구자를 진지한 자살 연구자를 발견했다는 걸 저 스스로 발굴해냈다는 게 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들한테 순주 씨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녹음하러 스튜디오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주 씨를 발견한 경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어떤 이제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자살 사망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 뭐 이런 제목의 글을 보고 이제 그녀를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스토킹 아닌 스토킹을 하러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글은 순수 씨가 직접 쓰신 거를 이제 본인께서 이제 요약해서 읽어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글을 쓴 경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저도 이 커뮤니티를 그냥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즐겨 보던 사람이었고, 뭐, 상담글을 올리거나 그럴 일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설리 씨가 자살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19년이었지. 겨울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거기가 그죠? 또 이제 젊은 여자층에 굉장히 줄을 이루는 곳이다 보니까 원래도 설리가 뭐만 하면 이슈가 되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녀가 죽으니까 모두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좀 위험한데 하고 이제 직업정신을 갖고 지켜보다가 갑자기 또 이제 구하라 씨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게 정말 죽고 싶다는 글이 하루에도 10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말려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됐고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지금은 156개의 댓글이 달려있네요. 오, 그렇구나. 네, 여기서는 그냥 간략한 현황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선은 누가 주로 자살을 하냐면 보통 성비가 7대 3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여성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6대 4 정도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그래요? 예, 자살은 살인 행위이니까 충동성과 공격성에 기반해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집단은 중장년층 남성, 주로 경제 문제의 중장년층 남성입니다. 2030 여성 자살이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 자살의 주류가 아니라는 게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주 원인이 무엇인가? 남자들의 경우는 좀 약간 충동적인 자살,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류의 젊은 남성들이 자살이 많다면 이제 여성들은 관계 문제와 정신질환, 초기 정신질환을 본인이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조현병이나 우울증의 초기와 함께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구하라 씨도 그렇고 설리 씨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여러 치정 문제를 저희가 공공연히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야기하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자살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가 자살 문제의 주류는 아니나 이것을 좀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이제 편안하게 간 설리가 너무 부럽다. 뭐 이런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라는 사업을 이제 국가 단위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살자 1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복지부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변사 사건이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게 됐었는데요. 못해도 수백 건의 자료를 봤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변사자의 가족들이 하는 가족들의 진술과 유서와 사체 사진, 뭐 어떤 경우는 뭐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톡, 푸사, 뭐 인스타그램 이런 기록들까지도 어쨌든 이게 자살을 암시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찰분들은 보관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보안성이 철저한 자료긴 하죠. 여하튼 저는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후가 얼마나 처참한지 과연 이 글을 쓴 우리 커뮤니티의 젊은 친구들이 알까?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본 광경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살과 관련된 책들에서도 보면 마지막에는 정말 막 단식으로 고매하게 아름다운 죽음을 막 이어간 현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살려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네. 뭐 약물을 먹었을 때는 이제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몇 달 동안 투병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후회하면서 계속 삶의 의지만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 장기가 계속해서 파손되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뭐 그건 투신이든 뭐 익사든 목매미든 뭐 가스 중독이든 편안한 죽음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마지막에 내가 이 죽음의 불가역성을 인지하고 후회하는 그때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이 사건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자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과 지금 죽음을 상상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동일시하는 거죠. 그 사건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나는 없고 모든 일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뭐 내가 원했던 원한, 불만, 고통, 호소, 복수심 이런 것들이 뭐 전달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이 그냥 나의 몸이 죽어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가족들이 달려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오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군가는 사체를 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경찰 분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자신이 이게 자살이라는 걸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통의 7명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살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설리와 하라 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충격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응급실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응급실에 이제 자의식도가 너무나 넘쳐나서. 그리고 또 이제 반복되는 자해 행위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냥 처음에는 이게 내가 뭐 어떤 자해를 좀 했어. 그래서 내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전달된 게 나한테 내 몸에도 기억이 남고 내 정신에도 기억이 되잖아요. 내 몸에는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구나.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내가 이거 파괴해도 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의 문제 상황에서도 또 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심리적인 상흔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행력이 점점 높아진다고 해요. 자살에 대한 실행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자살에 이를 위험성이 2배, 3배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자살을 해서 얻고 싶은 그거, 저 사람을 후회하게 하고 싶다라던가 편안해지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그럼 지금 끝내면 되거든요. 끝내고 사실은 어디 호란이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심리적인 편안한 공간 안에서 다 끝났다고 믿고 실제로 끝내버리면 되는데도 죽어야만 끝난다. 일종의 인지적 오류에 빠진 거지. 그렇죠. 그치? 이게 죽으면 이제 끝날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고. 그런 약간 터널 비전 같이 그 생각에 꽂혀서 다른 생각을 하기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겠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유서에 남은 그 누구를 부탁해 뭐
누구는 내 몸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줘. 그러면 이 메시지를 던지면 그 사람이 또 자살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다른 책이나 다른 기사 등에서 읽어보지 못하고 여기서 처음 알게 된 그 정보였거든요. 가장 이제 살아남아 줬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지. 네,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또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된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굉장히 높아요. 최소 8배 이상.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100배까지도 보는 그런 연구도 있으니까요. 네. 그 사람의 자살을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나는 자살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도 일단 알자 하는 것이 네. 글의 요지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말 처절한 사체 사진과 그다음에 변사 기록 한 건, 그러니까 사망 원인 통계에 한 건의 수치로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네. 마치 그 어벤져스의 인구 반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 허망한 데이터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녀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고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내가 아는 이 사람이 그 데이터가 되면 안 된다. 안 됐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마음으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리와 하라가 죽은 때였죠. 19년 10월과 11월 때였지. 그래서 이때 이 관련 연구를 또 이제 순지 씨가 보내주셔서 읽었고, 제가 한번 이제 요약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사실 너무 아깝지. 너무 아름다웠고 뭐 아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친근했고 사실 우리한테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내적 친밀감이 되게 큰 연예인들이었잖아요. 뭐 SNS도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스토리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제 그녀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또 이제 추억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설리와 하라를 좋아했던 많은 우리 숙녀님들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녀들 편하겠지 나도 죽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요거를 한번 읽어드려야겠어. 한번 읽어볼게요. 19년 10월과 11월 유명 연예인이 잇따라 자살로 사망하였고 이제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그 자살에 대한 연속적인 보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19년부터 20년에 발생한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 여성의 자살 급증이 이런 베르테르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미 한국 사회가 이런 연예인의 자살 보도 후에 그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방해서 자살 시도하고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교 연구에 따르면 여성 유명인 자살 사건 후 한 달간 20세에서 39세의 미혼 그리고 사무직 종사 여성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살이 발생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예인 자살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막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자살 동기에 대한 막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막 악플 때문에 죽었다,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 뭐 엄마가 뭐 이랬다, 맞아요. 가족이 이랬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자살자의 생애 기록이나 스트레스 상황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자살 사건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제. 그리고 그런 막 또 과정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막 중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평소에 약간 자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던 청소년이나 여성들한테 이제 내재돼 있던 자살 동기를 약간 자극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또 충동적인 자살 시도로 이어진 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19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평소 사생활의 많은 부분이 대중에 알려져 있었고 친근하게 소통해 왔기 때문에 자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어떤 이제 이걸 보는 수용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삶과 유명인의 상황을 동일시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상황이 비슷하면 더 그랬겠죠?
우리 다 연애는 한 번씩 하고 크게 데이는 경험이 그죠.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연애를 한다거나 그렇죠. 무슨 뭐 친구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뭐 이게 사실 그 나이 때 여자들이 갖는 고민들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네.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이러면서 또 여기 나오네요. 인터넷 댓글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는 악성 댓글이 쇄도한 현상 역시 이제 과거의 연예인 자살과는 좀 달라진 맥락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뉴스 채널 하나에서만 보도했다면 요즘은 막 뭐 인터넷 기사도 있고 뭐 등등등 많잖아요. 사이버 레카 뭐 이런 너무 것들.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 뭐 그런 이렇게 자극적으로 올라오는 뉴스들 그런 것도 많고 사칭 계정도 막 했잖아요. 뭐 내가 누구 뭐 친구인데 친척인데 막 하면서 내가 뭘 좀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제3자 등이 생산한 정보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게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막 그거를 또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 이거 그때 무슨 뜻이었나 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하면서 회자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 이런 자살의 의미를 그녀의 의도가 뭔지 몰라도 좀 미화될 수도 있죠. 미화될 본의와 수도 다르게. 있고 뭐 왜곡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지침 요새는 되게 뭐 조심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밑에 이렇게 막 네, 번호랑 네, 정보가 그죠.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특히 연예인이라던가 무슨 예술 쪽 종사자들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노동 환경도 점검하고 약간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연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자의식 과잉 뭐 예방하고 뭐 정병 고치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고 싶었던 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우리가 사회적 대응 어떤 이제 사회 구조적 이런 접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책을 또 순주 씨가 골라주셔서 또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지. 예, 또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서 뒤르캠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조사를 또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 다비드 에밀 뒤르캠 1958년생 1917년 사망 그러니까 19세기 말의 사회학자입니다. 막스 베버, 마르크스와 동시대 사회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표기법에 대해서 좀 달라요. 뒤르캠, 뒤르겜, 뒤르카임 등으로 하는 어떻게 뭔지 알아요? 뒤르깽이라고 뒤르깽? 하는 건 들었는데 그냥 뒤르깽 하면 해도 될 것 같아. 나름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불어 배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몰라 나무위키를 또 참조했어.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시한 것은 콩트였지만 사회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느냐와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학적 사실을 발견하느냐를 제대로 제시한 것은 뒤르켐이 사실상 최초이며 뒤르켐이 통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조를 창시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책이 1897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우리 나라가 이때 어땠는지 알아요? 1897년에. 근데 그 방법론이나 어떤 접근 방식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그 문장들과 글이 뭐 번역이 잘 됐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어제 난 신문 기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나 지금 현대적 학문의 틀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뭐랄까 데이터를 만들고 또 보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거를 정말 막 닭살이 돋아. 책을 읽으면 닭살이 돋아. 그러면서 별 이제 망상을 또 다 했지. 이 사람 혼자만 그 시대를 앞서 똑똑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했겠어 그때.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성미가 맞아. 드러나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게 들려지고 이 사람 친구 별로 없어질 것 같아. 그치? 그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막 순주 씨 같은 제자가 또 막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었겠지?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 제자가 있었을까? 수제자로 달랐을까요? 아무튼 이 책 읽으면서 별별 망상을 다 했고 책의 내용을 이해했나와 별개로 너무나 이렇게 현대적에서 신기했던 페이지들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청와출판사에서 나온 94년도 일세 발음본으로 읽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빌려보느라 너무 옛날 책을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챕터에 보면 자살의 비사회적 요인으로 자살과 우주적인 요인 이런 챕터가 있는데 프랑스에 있어서 낮의 평균 길이와 자살률의 비교 이러면
월별 낮의 길이를 이제 시간을 막 재요. 시간과 분을 재고 증감을 뭐 1월에서 4월까지는 55% 증가하고 뭐 4월에서 6월까지는 뭐 10% 증감했을 때 낮의 길이가 이때 또 자살률이 어떻게 이제 오르고 내렸냐 뭐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 당시에도 일조량과 우울증과 그러니까 지금도 일조량과 그렇죠. 우울증의 이제 연구가 미세먼지도 하고 있어요. 되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네. 이미 이제 이미 19세기 말에 요거를 했다는 거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성별 자살 동기의 백분율. 그래서 1856년 이후에 프랑스의 남녀 자살 동기예요. 지금 이제 순지 씨는 이제 지금의 자살 동기들도 있잖아요. 이제 비교해서 어떤 걸 알려줘요. 이때 이제 내가 아마 네. 많은 순으로 정리한 것 같아. 빈곤, 금전상의 손실, 또 가정 불화, 애정 질투, 방탕, 비행, 심적 고민, 정신질환, 가책, 형벌의 두려움, 기타 및 불명. 그래서 이 항목들 보면 프랑스 문학의 주제들이야. 그치? 죄와 벌 막 이래. 저 그죠? 가책 형벌의 두려움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오 그렇구나. 근데 지금 현대와 유사한가요? 어때요? 이런 거? 현대가 유사한데요. 여기는 이제 신체 건강 문제가 빠져 있어요. 이때는 신체 건강 문제를 그냥 받아들였나 봐. 의학이 이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나? 그럴 수도 대신에 있죠. 이제 가책 형벌의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있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재밌네요. 이 사람이 만든 표를 보면은 표를 너무 잘 만들어. 테이블을 너무 잘 만들고 그 항목 그러니까 행과 열과 그 항목들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표들을 그래프로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X, Y 좌표가 아니고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 프랑스의 수학이 그 정도였어. 그래서 좌표가 그 정도였어.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그 해석할 때 인사이트가 너무나 현대의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보면 미혼자들이 낮은 자살 경향을 보인다면 그것은 미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 여부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전체 인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16세 이상의 미혼자만을 가지고 기혼자와 비교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16세쯤이 결혼을 하는 시기여서 그렇겠지. 그리고 이거는 뭐 통제 변인 통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볼 때 1863년에서 68년 사이에 16세 이상의 미혼자는 100만 명당 173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기혼자는 154.5명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수치의 비율은 112대 100이다. 따라서 독신 생활은 어느 정도 더 높은 자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해야지? 근데 명쾌하고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대안해서 이렇게 결과를 뽑아내고 있는 게 굉장히 세련됐어요. 맞아요. 세련됐어요.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 19세기 말에 디르켐의 자살 연구가 현대 자살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죠.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예요. 그런 거예요? 자살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길러져 나왔고요. 그런 거구나. 그리고 자살 수어사이돌로지라고 해가지고 자살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요? 네, 호주에 있는데 물론 석사 과정만 있어서 아쉽지만 거기 그 학과가에 아마 아버지이실 거예요. 그렇구나. 약간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지. 막 바흐, 베토벤처럼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살이 정신의학 쪽이 있고 사회학 쪽이 있고 심리학 쪽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병리 기저한 자살이고 이제 심리학은 뭐 조이너 같은 이런 학자들이 이제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고 그 당시의 심리 사건들 뭐 우리 아까 말한 터널시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자살을 분석한 분야의 이분이 그런 시추이자 여기서 얼마나 많이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라고 해도. 그렇구나. 계속 레플리케이트 되고 있다고밖에는.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기관에서 자살 연구를 하면은 방금 말한 여러 학문의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다학제적인 분야에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간학문적인 그런 건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다 그런 분야에서 이제 모여 있죠. 직역들이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네. 이 자살 연구 석사 때 이제 석사 논문이랑 이제 석사 졸업하고 나서 논문 하나 퍼블리시했는데 그게 네네. 자살의 주원인에 관한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 분석이에요. 근데 네네. 이것도 그냥 듀르켐이 여기 책에서 얘기했던 맞아. 거 검증해 본 거거든요. 아, 저는 그렇구나. 인간들이 막 밀집돼 사는 이 서울 막 음. 이런 경기 막 이런 데는 정말로 특정 원인으로 인한 자살, 예를 들면 왜 사람 많으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듀르켐은 그 말을 그대로 하고 네. 있더라고. 그게 너무 그래서- 신기하더라. 그래서 그거 정말 검증해 보고 싶은 거여서 데이터가 생기자마자 그 인구 밀도, 도시화율 이거랑 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의 관계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논문이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걸로 봤을 때 또 듀르켐은 정말 사회학적 자살의 아버지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인문서적으로 서점에서 어디서나 교보문고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아직도 인기가 많은 그렇구나. 책이 자살론이에요. 네. 그래서 듀르켐이 어떤 원래 평소 자기 학문적 관심사가 이런 이제 개인과 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가 살았던 당시에요.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의 맥락을 지나쳐버리는 영국의 고정 경제학이 그랬나 봐. 그걸 비판하면서 사회의 실제를 이제 주목했대요. 왜냐하면 듀르켐이 생각하기에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개인이란 부분을 넘어서 어떤 사회와 도덕이라는 어떤 전체성에 주목을 했고 개인의 바깥에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실제한 사실, 팩트로서 연구했습니다. 듀르켐의 자살관의 기초에서 본다면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 변인들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자살 행위는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회문화적 집합 세력의 영향을 받아 수행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순주 씨가 책의 내용과 함께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인간이 죽는 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잠깐 그 원문을 조금 읽고 넘어갈까요? 예, 그럼 지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대로 읽어보자면은 각 집단은 제각기 독특한 자살의 가속 계수를 지니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해마다 바뀌지만 자살자 수는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일정하다. 어느 나라든 집단 생활의 전개는 연간 일정한 리듬을 따른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한다.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이제 듀르켐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물을 밝게 보게 하거나 어둡게 보게 하는 기질, 사람들을 애수에 빠지게도 하고 명랑하게도 하는 기질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질이기도 한데 오직 사회만이 삶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 견해를 개인에게 전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개인은 무력하고 개인은 자신과 자신의 좁은 활동 범위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듀르켐 성격 나오는 것 같죠. 개인은 너무나 근시아적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전체적인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을 분석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류는 사랑해. 이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데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인간을 하찮게 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있지. 주변에 알지. 약간 똑똑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 인간은 끝났어. 약간 이수정 교수님 같은 약간 MBTI로 따지면은 완전 INTP 같은 그런. 저도 인류에는 있어. 인류를 맞아요. 사랑해서 이런 연구도 하고 이제 책도 쓴 건데 개인은 망했다.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 이런 거고. 인간은 혐오하는 분들.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는 사회는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안에 개인은 사회생활 속에 깊숙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면 개인은 그 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코로나처럼 사회가 앓는 병은 불가피하게 개인들도 겪을 수밖에 없고 사회는 전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병은 각 부분에 전염이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전염됐다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생활 조건이 정상적 조건이 손상됐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사회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회가 병들었다면 우리 자체도 무가치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아가서 한 사회 전체의 퇴락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은 집단적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개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뇌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해서 개인이 아무리 개체화된다고 해도 언제나 집단적인 무언가가 그들의 선택과 언어 안에 남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우울과 의기소침, 그것까지도 뒤르케면 사회가 만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네.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개인이 서로 유대를 맺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슬픔을 나눔으로써 유대를 맺는데요. 근데 이거 만약에 뒤르케미 범죄 심리학자였으면 개인이 서로 유대를 맺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유대를 맺는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자살을 하는 것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미 자살한 사람, 이미 내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평온에 이른 사람과의 유대를 맺음, 뭐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 동기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공인의 자살이 만드는 어떤 효과가 아닐까요? 우리 자살을 하는데 자살이란 단어 잘 알죠? 우리 계속 지금 우리 이미 자살이라는 단어 한 100번 넘게 썼을걸? 지금 이 녹음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자살 그 어원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자살은 suicide는 라틴어 sui 자기 자신과 카에도 죽이다가 합성된 말입니다. 어원적으로도 자살은 당사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고의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는다. 이 말은 타인의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자기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어떤 사회 병폐, 사회 구조, 그게 사람을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살인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어떤 계획적, 암시적 처벌의 형식에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자살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것도 자살로 볼 거냐? 뭐 이제 사회적 타살로 인정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개념들이 모호하다. 이런 디르켐이 이 개념들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 자살 원인은 80%가 우울증이에요. 이러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우울한 사회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아까 순지 씨가 읽어주신 부분에 의하면은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우울한 사회인 거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뭐 정신심리학적 접근의 확충의 필요성을 막 전문가들이 강조하죠. 그런데 약간 이 시각에는 어떤 이런 사회 우리의 집합적 경향에 대한 그런 통찰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이 어떤 이 사회적인 집합적 경향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을 낳는 또 개인적 경향을 만드는 어떤 원천일 것이다. 뭐 디르켐이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을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자살 유발의 어떤 개인적인 변인들 그런 거는 잠재적 요인으로 보는 게 맞다. 어떤 우울증적 요인이 뭐 개인적 요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뭐 누구든지 마음속에 우울증적인 거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데 항상 표출되진 않잖아요. 내 안에 우울증 기질이 있어. 이게 잠재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힘들면은 막 그 성향이 막 강해져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이제 절대로 그 성향을 강화시키지 않고 않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살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살 왜 해? 막 이렇게 정말 전혀 내 주변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그냥 아예 머릿속에 그런 선택지는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우울은 하겠죠,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디르켐이 이런 약간 개인적인 시민성적 요인들이 자살이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본 사람들인가. 우린 대부분 이제 자살했다 그러면 우울증 걸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르켐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제 순지 씨가 이제 계속 읽어주실 건데. 그래 이 사람은 우리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연구했듯이 이 옛날 사람들 대단해. 19세기인데 26,000원 건에 달하는 자살 사례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의 이 가정이 옳았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이야. 근데 변태인 거야. 26,000원 아니 잘 생각해봐. 이때 컴퓨터도 없었어. 그러니까요. 컴퓨터도 없고 막 손으로 막 썼을 거 아니야. 26,000명을 막 그 숫자를 하나씩 셌을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되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서 그 아까 본 표들처럼 그 백분율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죠. 그걸 한 거잖아요. 무슨 위도별, 무슨 뭐 계절별 막 이러고 막 원인별 이걸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천재지만 진짜 변태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지만 이제 조사 연구를 위해서 여러 함수적 관계들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증명했고요. 그리고 그 통찰들이
우리 2022년 이제 현대 한국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약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개념들이 이때 뒤늦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자살의 유형을 이기적, 이타적,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노미란 단어 이제 우리 그렇죠.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죠. 뒤늦게 이 개념을 썼어. 이기적 자살 뭐냐? 이기적이란 용어 어때요, 신주 씨? 이기적. 지나친 개인주의 경향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살 유형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는 이게 도드라져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기주의가 기본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이게 그냥 기본 자살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이게 기본 자살 이제 같아요. 기본 메뉴가 됐다. 약간 이제 개인이 사회에서 소속감을 상실하여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이 하는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게 좀 특이해 보였나 봐요. 예를 들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혼자, 미망인, 독신자 이런 사람들이 독특해 보였을 테니까. 지금은 싱글들 많잖아. 네. 그때는 그 사회에서는 특이해 보였나 봐. 그리고 뭐 또 이타적 자살인데 예를 들어 그 영화 미드소마처럼 고려장 같은 거 농경 사회에서 막 노약자가 자살하고 앞에서 말한 그런 일본 그 카미카제의 자살 공격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 주고 싶어서 분신 자살하기도 하죠. 전태일 씨처럼. 그리고 종교인의 순교, 뭐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는 자살 등등도 이 이타적 자살도 현대 사회에선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숙명적 자살이라고 어떤 자살 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냥 압력 아래에서 일어난 자살, 뭐 노예나 장기 복역수의 자살 이것 또한 현대 사회에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순주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노미적 자살인 것 같아. 네. 나 보기엔 좀 이기적 자살과 유사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굳이 차이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이기적 자살이 사회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아노미적 자살은 일시적으로 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현실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구분된대요. 그러면서 이 아노미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적 환경이 막 급격히 변화해서 기존 사회의 그런 집합적 경향이 개인의 기대와 욕망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규범이나 규율을 제공하지 못할 때 아노미 현상이지 이게 그때 발생하는 자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집단 무질서적 상황에서 현대와 미래를 유의미하게 연결해준 어떤 연속성이 없을 때 그때 확보하지 못할 때 개인들은 이제 혼란스러워서 자살 충동을 갖게 된다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앞에 말이 어려워. 나 인정할게. 말이 어렵다.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면서 막 로또 복권 당첨으로 되게 부자 된데 막 1등 당첨했는데 자살했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나 아니 뭐 주식이나 뭐 코인즈 뭐 폭락해서 뭐 그렇게 하는 자살이라던가 인기가 순식간에 폭락하거나 폭등한 연예인의 자살, 뭐 갑작스런 실직에 따른 자살 등도 이제 아노미적 자살에 속한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뒤에 읽어볼게요. 보면은 책의 문장 그대로인데요. 파산당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도 그가 가난하게는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산의 불명예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이제 작용하는 거고 이타적 자살의 열정적인 흥분이나 용기 있는 결의가 아노미에 의해 생겨난 격앙된 욕망과 섞이게 되면 자살을 믿게 된다. 너무 예술적인 문장이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그런 세련됨이 있어. 네. 그래서 이 파산의 불명예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이 쓰지? 사람이 되게 숫자를 막 다루잖아요. 네.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런 문장을 해석해요. 너무 완벽한 연구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다음 거는 이제 우리 지금 2022년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적용되는 문장 같아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아노미적 경향과 이기주의적 경향을 배태하는 초문명은 개인의 신경체계를 세련시키며 고도로 예민하게 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확정적인 대상에 밀착하지 못하며 엄격한 규율을 견디지 못하며 맹렬한 분노와 과장된 우울에 빠지기 쉽게 된다. 반대로 원시인들 속에 내재하는 조야하고 거칠은 문화는 감성을 부족하게 하며 그로 인해 자기 부정이 촉진된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는 개인을 형성하되 개인은 사회의 이미지에 따라 형성한다. 그런 사회는 개인들을 말하자면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미칠 대상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말이지. 총명.
우리가 살고 있지. 이때도 초문명이에요. 19세기 말도 초문명이죠. 우리야말로 지금 그게 이제 극도의 이제 무명한. 극도죠 지금은. 어. 이때보다 더. 우리도 이제는 딱 하나의 기준이 없잖아. 우리도 20살 넘으면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 없잖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땐 사자가 좋다고 하더니 지금은 다 유튜버네. 맞아. 그런 것처럼 예전엔 무조건 전문직이었는데 뭐 지금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해야지 말아야 된다.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낳아줘. 그러니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제 그런 모두에게 통일되는 뭔가 고유한 기준 그런 건 이제 제시해주지 않아요 사회가.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뭐 이러면은 혼란스러울 만하다. 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모두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뭔지도 알기가 힘들고 뭐 그 남의 욕망이 내 욕망 같고 뭐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듀르켐이 인간 욕망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결국에는 욕망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끝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네. 보다 보면. 네네. 여기를 좀 읽어볼까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듀르켐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동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비합리적인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며 아무리 비이성적인 희망이라도 그 자체가 쾌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희망으로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무한히 유지될 수는 없다. 인간이 유지 가능한 상태 또는 어렴풋한 이상이라도 도달할 수 없다면 미래는 과거보다 나을 것이 없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욕망을 가지게 된다. 충족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신 새로운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즐거울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행동은 맹목적인 상태에서만 유용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한한 활동이 적어도 방해 없이 손쉬운 것이라야 한다. 만약에 그 행동이 손쉽지 않다면 남는 것은 불안뿐이며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생명의 실은 가늘어지고 어느 순간에라도 끊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욕망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한 조정 역할은 오직 사회만이 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가 직접 하거나 사회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한 정신적 힘이며 개인이 존중하는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사회만이 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욕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만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계급의 구성원에게 앞으로 제공할 보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듀르켐이 이때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해결책을. 내가 보기에는 자살 연구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는 이런 그 데이터와 그런 걸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간의 욕망에 제한하는 메시지를 던지자라는 거죠. 여기에 와서는 좀 뭐랄까 크루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정책적 제언으로 가면 상당히 크루드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할 것이다. 네, 맞아요. 뭐 소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맞아요. 것이다. 이런 거. 무슨 careful act가 뭐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식이에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끝나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양귀이자 모순에서 일부를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죠? 모순은 네. 양귀이자의 장편 소설로 이제 98년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네, 찾아봤는데 132세 찍었대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안진진이라는 이제 25살 이제 여자 주인공의 인생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모가 내가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가? 이모가 네. 되게 약간 부자의 우아한 여자였지. 맞아요. 근데 이게 이모의 요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모가 죽었었나 봐. 그치? 이모가 죽음으로써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가장 큰 핵심 사건인데 갑자기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안진진이라는 친구는 엄마랑 이모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같은 날 태어난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엄마랑 이모가 이제 중매 이모가 이제 너네 같이 있을까 해가지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 남자가 더 괜찮아 보이니까 언니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나 이 사람 할게 하고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 이제 안진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이제 가정을 파탄내는 아버지였던 거고 네. 이 이모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남편이어서 이 두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반대로 사라지고 이 안진지는 이모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좀 냉소적으로 큰 그런 여주인공이 돼요. 결국에는 안진진의 어머니는 정말 억척스럽지만 굉장한 삶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뒤르켐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진진의 어머니는 그 어떤 불행한 여성의 서사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전통적인 그 안에서 협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내면의 자기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도. 난 네. 살겠다 이런 거잖아. 아주 단순하게 살 수 있어져요. 근데 이 이모는 그 남편이 만든 그 아주 성곽 안에서 그 두 자녀들이 안진진도 있긴 한데 이 이모도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이모 자식들은 뭐 다 유학 갔다 오고 뭐 예술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애들인데 이 안진진의 아버지와 안진진의 인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 아버지는 너무 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 상황을 다 아는 이모는 이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아노미를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러다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데 저는 이 유서를 보면서 저는 실제 유서를 아주 많이 이제 일을 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유서를 아무리 작가라고 해도 유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이상은 네. 정말 유서다운 유서를 쓰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막상 그래요? 오버하게 될 수도 있거나. 이거 유서다운 유서예요? 그러면? 근데 이건 정말 좀 유서다운 유서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문학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보통 여기에 가공된 유서를 한번 지수 씨가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진진아, 지난 며칠간 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는지 정작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에는 너무 지쳐서 준비했던 그 많은 말들을 떠올릴 힘이 나지 않는다. 나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무덤 속처럼 평온하게 말고.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상상도 적잖이 해보았지.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튼튼한 성곽에 갇혀 있었고 성곽을 부수자니 마음을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그러는 것. 나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묵묵히 사는 길도 있는데 난 그것도 안 돼. 정말 안 돼. 죽는 일보다 사는 일이 훨씬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 나는 용기가 없어서 너무나 바보 같아서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를 만나면 절대 생존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할 위인이라는 것 잘 알아. 그러니 이 죽음도 뜻밖의 만난 하나의 사고라 여기자. 대형 사고를 만나면 생존자 명단에 오를 수 없는 게 이 대형 사고도 어떤 사회적인 아노미 상태의 개인의 모습을 함의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묵묵히 사는 길도 있는데 이거 말했지 그 안진이는 엄마처럼 네. 힘들어도 막 뭐 그냥 살자 막 이러면서 사는데 난 그것도 안 돼. 정말 안 돼. 이러고 있어. 실제 유서가 이런 느낌들이구나. 아주 사려 깊은 유서는 그렇고요. 유서도 그래요? 종류가 많은데 정신증적 병리적인 상태에서 쓴 유서는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문장에 많이 깨져 있는 유서들도 있고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자살을 숙고한 다음에 뭔가 감정적인 정리도 되고 내 인생에서 좀 분리된 상태에 초연한 유서는 정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의 멋진 유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한참 동안 일하다가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되죠. 네. 그 순진 씨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뒤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연구원인데 되게 연민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렇지? 사랑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구나. 처음엔 저도 사고 액시던틀리 거기에 입사를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 유서와 그 사람의 생애 기록들을 보다 보면 전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난 저 사람 너무 깊숙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 가족 어떨 때는 막
뭐 신분증 이런 것들 사본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나이 때도 있고 내 나이 때도 있고 뭐 하면서 이 명징한 그 추억들이죠.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그와의 어떤 내적 친밀감 때문에 뭔가 이 삶과 죽음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가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1, 2년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한강을 잘 못 가고 그럴 것 같아. 네, 높은 건물도 잘 못 올라가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유서가 가장 저희 같은 일을 했던 동료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유서가 제일 마음을 많이 울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순주 씨도 지금 어떤 사고로 입사를 하게 된대 뭐 그런 네. 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이게 다독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밖에 없네. 강제로 네, 성찰을 맞아요. 시키는데 나의 삶이나 죽음이라던가 주변인의 뭐 죽음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장인 것 같은데요. 별로 네. 그런 연구고. 시간을 이제 그 사건을 투과한 이후와 이전이 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불가역적인 경험이 된 것 같아. 저와 그 몇십 명의 동료들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했던 네네. 그분들이랑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는 저희가 네. 다 같은 경험을 공유를 해요. 순주 씨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 여자분들의 자살 급증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이 얘기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그 처음에 커뮤니티에 글 쓸 때는 우리 너무 흔들리지 말자. 네. 자살은 우리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그 시기에 자살이 정말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그 이후로도 지금도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 다케우치 유코 씨가 자살을 19년이었죠? 하셨죠. 네.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성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볼수록 계속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어머니 세대 이렇게 오랫동안 여성들이 의지하면서 애증하던 가치들, 뭐 남편, 남자의 부양,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뭐긴 하지만 유교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몸 단속, 그다음에 쉽고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 역할들, 그다음에 아줌마스러움, 뭐 희생적인 모습, 엄마, 할머니 이런 것들 다 아주 당연하게 그녀들이 받아들였던 것들이 언젠가부터 다 억압으로 규정이 되고 재평가되고 이별해야 하거나 혹은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단 한 세대 만에 그래. 그죠? 맞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러니까 바로 내 엄마 세대가 가진 가치들이 바로 딸들한테서 이제 부정당하는 네. 그 상태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부정해버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부상했냐? 그럼 다른 가치들을 보면 여성의 직업과 돈, 개성과 미모, 몸, 그다음에 쿨함, 강다니씀, 개방적임, 그다음에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냉정함, 그다음에 친구 같고 자기 일이 확실한 엄마,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 이런 그렇지. 가치들이 평범한 20, 30대 여성들한테 난 정말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보장하면은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새로 생긴 뉴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준들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여성상을 대거 만드는 건 아닌가. 이것도 아놈이죠? 네. 아놈이죠? 네. 이거 우리 세대의 아노미가 지금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네. 독립적이고 해방적이고 멋있고 쿨한 언니로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녀들이 정말 근데 막상 내 인생에서는 내가 부정하고 싶은 어머니 세대 이전의 여성상은 너무 쉽게 옮아버려요. 까딱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이상적인 여성상의 성취는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은 비용이 따르고 뭐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도 요원하죠. 그래서 안 되느니 죽자.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아노미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뒤르캠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제 논문 쓸 때도 막상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책적 제안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구자로서나 실천가로서의 그 앞으로 평생 동안 고민할 주제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사회적 치료는 어떤 것인가? 사회가 우리 안에 만든 불순물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아노미가 나를 덮쳤는가를 먼저 알고 그걸 세세하게 분해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치료의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사회적인 아노미의 갈래를 좀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매뉴얼화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 혼자서는 이제 가만히 좀 뭐 고요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한 사람이면 이 사회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여기 헬조선이니까 떠나 이렇게 말하나? 정말? 사람들은 그렇다는데 정말 그런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사람의 인격체야. 그럼 그 사람은 여잔가? 남잔가? 몇 살인가? 그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녀들은 부지불식간에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졌지? 그녀들은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가? 나는 그 어떤 말에 내가 찔릴 이유가 있었나? 와 같은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이 타인의 욕망에 대리인으로 전락한 적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갈래를 나눠보자 라는 것이 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예요. 불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 불교 아닙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눈으로 본 거, 확인한 거 믿으라고 했나? 그런 문장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알아낸 것만 믿으라는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되게 이제 방금 현지 씨 한 말이 그거랑 되게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 들여다보고 되게 명상적인 거죠. 내가 내 마음, 내 욕망 들여다보고 세상을 볼 때도 남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고 나 스스로 세상을 직접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지. 왜냐면 지금 세상에 되게 잡음이 많잖아요. 막 혼란스럽잖아요. 내 목소리 아닌데 내 목소리 같은 말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 메시지들이 사방이잖아요. 공감을 많이 하게 만들죠. 비상적 공감을.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면 뭐든 되는 것처럼 일단은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 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막상 20대 때 내내 30대 때 지금까지도 전혀 그때 기대했던 어떤 상태에 이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들은 정말 금지옥엽 길러져서 너 정말 똑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희망은 많이 주입이 되었으나 현실에 뭐가 막상 없지. 얻은 건 없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우리들한테 지금 닥친 일이지.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게 슬픔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안진진 이모처럼 커진 거죠. 그런 거잖아요. 안진진의 엄마처럼 그냥 구박당하고 뭐 여자가 공부하냐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크면은 오히려 생애 의지가 막 돋아날 수도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살겠다 이러는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보고 더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 앞으로 우리 약간 그 마지막에 논문 제안처럼 우리 더 생각해보고 더 우리 서로 얘기 나눠봐요. 우리 여기 말했듯이 고립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더 해보자. 더 많이 해보자. 그래서 순주 씨 추천 도서를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추천 도서가 부처화되지? 그거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근데 그거 다음번에 방송을 해요. 네. 다음번에 방송을 하고요. 저는 병리에 관한 책만 알고 건강에 관한 책을 몰라요. 지수 씨가 추천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나 행복하고 건강한 책 잘 몰라요. 나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 항상 준비하려고 하지. 그리고 제 추천 도서도 갖고 왔어요. 그 포스타입이라는 그런 그 인터넷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 돈 주고 사고 파는 블로그예요. 막 웹툰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쓰셔요. 막
소설 쓰시거나 거기 보면은 김달이라고 웹툰 그 여자 제작가랑 황간 제조일기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단편 만화인데 한 편당 1,500포인트 정도거든요. 이 내용은 앞에 내용만 잠깐 말해줄게. 어느 날 전 세계 여자들이 합의를 해. 네. 대사 그대로 지구도 인류도 정치라던가 공존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유대라던가 아무래도 전부 망한 것 같으니 자살하도록 합시다. 이러니까 여자들이 좋아요. 뭐 남자들 알아서 잘들 살겠죠. 이러면서 여자들 절반이 전부 자살해. 제목은 여자가 자살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여자들 이제 없어. 지구에 여자들 없어. 남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자궁으로 남자들이 막 여자를 막 만들어대요. 근데 이 전부 자살한 그 집단 자살 세대랑 이제 별개의 그 새로운 이제 인류 여자를 만들었는데 얘네도 본능적으로 자꾸 성인이 되기 전에 막 자꾸 자살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 되니까 이 만화에 희망은 있나요? 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스토리가? 아니 스포는 아니라도 알려좀 주세요. 그래서 유료 결제 후에 감사해주세요. 아니 뭐 이거 왜 추천하는 거야? 실컷 우리 사회적 치료 이랬는데 왜? 하여튼 나 너무 좋아해. 나 이 만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 김다일 작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 꼭 이제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조 씨의 이제 어떤 이제 케이스를 공유하신다고. 네. 네. 이거 쭉 이제 지수 씨랑 무슨 이야기 할지 좀 생각하다가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사망 케이스, 그리고 이거야말로 좀 이런 케이스들을 가장 예방하고 싶은 갈래의 자살이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개인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제외하고 스토리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일기를 계속 써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좀 알 수 있었던 건데 그 일기의 그 필체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따로 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엄마도 굉장히 사랑하고 아빠도 굉장히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상황상 엄마랑 오빠가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 고인분을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고인은 결국은 이제 어엿하게 잘 커서 간호사가 됐고 상급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병원은 좀 군기가 있고 아무래도 뭐 태움도 좀 있고 그런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과호흡이 오고 공황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하다가 너무 식은땀이 흐르고 미칠 것 같고 두려워서 이제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만둔다고 하면 이제 계속 잡죠. 뭐 병가 줄 테니까 쉬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나름 배려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기로 한 그날, 그 전날 밤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왜냐면은 다음날 병가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 가면 이제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이분한테는 지금 복직 아니면 죽음 이렇게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막 걱정을 해서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상태를 가족한테도 털어놓지를 못했고 왜냐면 이제 막 뭔가 이제까지 받았던 나를 키워주느라 받았던 은혜를 갚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전화 통화로 유언을 좀 하고 유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하고 병가 끝나던 날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지. 저는 그 생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첫 직장 그만두는 게 뭐라고. 누구나 다 그런 일들 하는데. 간호사셨으면 다른 일이 좀 더 편한 병원도 많고 그랬을 텐데 타지에서 혼자 지냈거든요, 이분이. 그럼 그렇죠. 3교대 하면 이제 밤낮도 바뀌었을 거고 그렇죠. 집세를 매월 냈었어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두면 손 벌린다. 이것 때문에 못 그만두는 게 사실 그 한 달에 뭐 지방이면 뭐 3, 40만 원 그런 것들도 그런 게 결국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한 달에 3, 40만 원이 사람을 앗아가요. 근데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기도 할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두면 또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짐이라는 얘기를 일기장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여기 지금 안진진 이모도 하는 얘기가 이 성곽을 부수자니 마음 다칠 사람이 너무 많았어 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은 너무 착해요. 남자들 맞아. 남자들 죽으면서 이런 거 안 나와요. 여자들은 죽으면서도 남 에. 생각해주는 거지. 에. 그렇죠. 남자분들은 뭐 거의 남자 다 안 그런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약간 뭐 이렇게 되셔야 이게 약간 여성 호르몬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마음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죽는 와중에도 남들 네. 생각해주고 나 때문에 패기칠까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진진 이모도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너무 사나우면 너가 수습해줘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그런 생각한다는 게. 실제로는 아무튼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분한테 그 성곽 별거 아니니까 그냥 깨고 나와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짐 안 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좀 살 수 있을 만큼 좀 뻔뻔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정도의 뻔뻔함이 없는 자살. 저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이 이후에 뭐 이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잃으면 남아있는 유족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 죽음 왜 죽었을까에 몇 년 동안 집착을 하고 그때 뭐 만났던 남자친구 뭐 관계들 있죠. 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나 하면서 막 다 파헤치고 다니시면서 본인을 막 상처 줘요. 우리 가족이 막 이래서 얘가 죽었나 하면서 그 이후에 가족들의 그런 면도 그 진술에서 봤었거든요. 그 오빠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셨고 아마 어머니는 진술을 할 상태도 못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조금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생존과 평화를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생존해 주시기를 저와 지수 씨는 네, 저희는 항상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는 말에는 그래도 계속 살아가자는 말밖에는 또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당장은 되게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면서 자기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계속 살아보자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 계속 살아있자고 그 말 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순씨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 우리 안고 웃네. 여러분들도 안기세요. 우리 안아주겠어요. 서로 뜯어안고 있어요.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